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교재를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53쪽부터입니다. 여러분들 53쪽을 거둬놓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온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내용을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 53쪽 밑에 보면 포스트 모더니티의 선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0년과 1990년 사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부상하게 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이 사조가 유성처럼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깊이 관찰한 학자들은 그런 전환을 20세기 후반기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와 연결짓는다. 이게 뭐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이 보다 급속하게 일어나게 된 데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지만 어떤 요소도 정보화 시대의 도래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다. 그러니까 IT의 시대, 정보화 시대, 이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을 더 아주 급속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확산은 정보화 사회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것에 깊이 이전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들께서 그 55쪽에 보시면 55쪽 밑에 그 각주 부분이 있어요. 55쪽 맨 밑에 보면은 위에 책 18번 해놓고 역주 엘빈 토플러가 그의 책 권력 이동에서 세계가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옮겨가면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식계급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 용어가 코그니테리아트인데 거기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킨 세 번의 혁명이 있었는데, 자, 인류 역사에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킨 세 번의 혁명이 있었어요. 그 혁명은 이 과목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똑같이 말하는 혁명인데, 자, 맨 처음 혁명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이다. 농업혁명이 왜 혁명이냐면 이 농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농업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 수렵하고 유목 그게 돌아다니는 거였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열매를 따먹거나 짐승을 잡아먹다가 거기에서 이제 뭐 열매가 다 소진되고 짐승도 사라지면 또 옮겨가죠. 이동하죠. 그러니까 그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농업을 하게 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곳에 정착하게 돼요.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어떤 형태가 생겨나면서 그걸 문화라 그러죠. 문화라는 게 삶의 모든 걸 의미하는데 삶의 방식, 어떤 삶의 유형, 이걸 문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삶 자체를 문화라고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농업과 아울러서 그러니까 한 자리에 그 머물러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농업은 말이죠 대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농업하는 사람은 자연 조건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음에 자, 두 번째가 산업혁명인데 신흥 부르주아의 파워 엘리트를 탄생시킨 산업혁명이다. 여러분들 이제 산업혁명 하게 되면은 이게 인간들이 어떤 기계 공장을 세우고 기계로 생산을 하죠. 이전에는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대장간에서 그 삽을 만들고 곡괭이를 만들고 칼 만드는데 참 힘이 들었는데 공장에서 산업혁명 방식으로 만들면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칼을 쫙 만들고 농기구를 싹 만들어요. 그래서 농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어요. 농밭에서 대자연과 땅에서.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이 세운 공장에서 인간이 일을 해요. 1차적으로 공장,
그리고 그 어떤 생산 산업, 그리고 자본가,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그 주축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움직이는 명사들이죠. 농업혁명은 논밭,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되고 대자연 조건과 농사, 농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 농업혁명은 1차적인 산업이 농업이죠. 1차적으로 이제 자연에서 이제 생산하는. 그러니까 농업할 때는 자연 조건이 중요하고 또 하늘로부터 어떻게 자연 현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는데 이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 기계문명, 인간이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그 가운데 인간이 들어서게 돼요. 그 농업 시대에는 중요한 게 자연 조건이라면 이제는 그 산업 시대에는 인간이 중요하게 되죠. 공장, 그리고 뭘 생산하느냐, 자본과 노동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 시대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정보화 시대의 지식과 두뇌의 바탕을 뒀다. 그러니까 정보혁명. 정보혁명은 앞으로 계속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그 미국에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이 금융회사가 고급 정보를 활용해서 순간적으로 직원 하나가 클릭하면은 후진국 몇 나라를 움직이고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밭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그것보다 그 손가락 클릭 하나 하는 게 더 위력이 강할 수 있는 게 그 정보화 시대죠. 그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그 시대가 달라졌다는 그 점을 이제 좀 이해를 해가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감지해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컴퓨터 계통, 정보 계통, 통신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뭐 한 50년 전만 해도 그런 직업이 거의 없던 직업인데도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 새롭게 나타났어요. 그 대신 옛날 그 직업은 점점 사라져가죠.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그 공장에서 일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죠. 그 대신 새로운 일자리, 컴퓨터 관련된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리고 예전에 한국이 1960년대만 해도 90 몇 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대도시에 뭐 근로자 빼놓고는. 근데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이 역전됐죠. 아주 소수죠.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농업 시대, 1차 생산 시대로부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좀 덜 발달된 나라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뭐 산업 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 부어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나라도 많고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정보화 시대에 이런 쪽에서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봅시다. 54쪽의 그 두 번째 단락, 많은 역사학자들은 모던 시대를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 인간이 가운데서 공장을 세고 생산하고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가운데 인간이 서 있어요. 그 인더스트리얼 에이지라 부른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가장 지배적 산업이었던 제조업에 의해서 끌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품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모더니티는 산업화 사회를 양산했고 상징은 공장이었다. 공장, 산업화, 생산, 제조 이게 모던 시대 그 가운데 인간이 선 시대 이게 특징적이죠. 그 다음 반대로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정보의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산업화 사회에서 컴퓨터서로 상징되는 정보화 사회로 이행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농업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됐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자, 그 다음 직업 통계치는 우리가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동을 경험하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공한다. 모던 시대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다수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 기회를 찾아서 제조업 분야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제조업, 공장으로 몰려들었죠. 그래서 우리도 경제개발 시대, 옛날 그 뭐 제1차 뭐 경제개발 몇 개년 이럴 때는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됐죠. 그래서 보통
이동하는 수렵 목축 시대로부터 정착해서 농사짓는 시대로 변화되면서 문화가 생겼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컬처. 그 컬처라는 영어에 그 컬처 이전에 cultivate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cultivate가 땅을 경작하다는 게 cultivate인데 cultivate 하면서 컬처 시대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문명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그 도시로 산업화 시대 도시로 몰려들면서 산업화 이전이라도 큰 도시가 형성돼서 도시적인 문화, 시골과 목가적 생활과는 다른 도시적인 문화. 여러분 도시가 커지면 여러 가지 도시적인 문제가 생겨요. 인디비듀얼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범죄도 옛날과 다른 범죄가 생겨요. 여러분 그 대도시가 생기면은 많은 인간들이 방황하게 되고 또 어두운 골목길을 찾아다니는 사이에 유흥가가 생기게 되면 유흥가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인력이 또 거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남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직업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대도시가 윤리적으로 보다 더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시골과는 전혀 달라지는 그런 그러니까 긍정부정의 큰 고층 건물도 세워지고 관청도 세워지고 대단한 직업도 시골에선 그 무슨 직업인지 알지 못하는 직업도 생기고 그래서 생겨나면 그 도시 문명이라고 그러죠. 문명, 시빌라이제이션 앞에 CB라고 붙은 건 아마 도시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개념도 있지만 컬처하게 되면은 그 돌아다니던 유목생활로부터 농사 지으면서 어떤 인간의 삶의 스타일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문명이라고 할 때는 그런 컬처에 해당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크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도시 문명 이렇게 그 문명은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꽤 있죠. 컬처까지는 뭐 그런 대로 그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문명할 때는 약간 부담스러운 비인간화의 가능성 이런 거 그리고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은 어쩌면은 그 어느 만큼의 마지막까지 극단으로 간 듯한 어두운 이미지도 있고 그런 게 있죠. 자 다시 잘 봅시다. 그래서 그 하지만 1970년대 후반에는 미국인 노동자들 중 오직 13%만 상품 생산과 관련된 제조업에 종사했고 60% 정도 정부의 생산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그때부터 60% 정도가 정보화 쪽의 인력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1차 산업 농업으로부터 제조업, 제조업으로부터 정보화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간 것은 종사자만 보더라도 사회가 변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 점점 생산 라인에 서서 작업에 참여해야 할 노동자들은 줄어들고 정보와 관련된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들 데이터 처리 기사나 컨설턴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래서 아직도 좀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데서 농사 짓고 물론 잘 사는 나라에서도 그 대규모의 어떤 그 기계적인 농사 이런 걸 짓곤 해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도 조금 이렇게 그 저개발 국가로 좀 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공해가 아닌 여러 산업들 그리고 그 긍정부정의 어떤 금융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여러 그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자기 나라에서 마스크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온갖 제조업이 다 중국으로 그 산업 그 2차 산업이 있는 나라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만든 마스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한동안 마스크 또 유럽도 마찬가지 마스크 공장이 국내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래도 국내에 그런 제조업이 좀 있어서 그 제조업이 1차 산업도 좀 있고 2차 산업도 있고 그리고 그 금융업 그런 서비스업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다 몰아내고 이제 편리한 대로 3차 산업만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건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이렇게 편리하다고 밀어냈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그 농업 국가로부터 그 어떤 의미의 어떤 식의 횡포를 당할 수 없는 거죠. 뭐 그건 다른 얘기고 어쨌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나눴어요. 농업 또 생산 시대에 그 논밭에서 대자연을 상대로 인간이 농사지어서 자연의 섭리에 자신의 그 농업의 그 미래를 맡겨야 되는 문제. 그다음 이것이 공장을 세우고 산업, 제조업, 노동 뭐 이렇게 되면서
인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진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제조업 같은 거 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이끌어가는 이런 게 중요했어요.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인간들은 다 종속돼 있어야 되고, 근데 정보화 시대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또다시 그러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또 흐름이 가까워지는데, 내용을 좀 더 보죠. 정보화 사회는 완전히 새로운 계층을 양산해내게 되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유식계급 코그니타리아트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코그니라는 말 자체가 어떤 지식과 관계됐다는 얘기예요. 인식한다, 알게 된다. 코그니. 근데 이제 이 구조 자체가 이제 그 산업시대의 노동자를 의미하는 프롤레타리아와 비슷한 식으로 그 말을 만들다 보니까 코그니타리아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화 시대 코그니타리아트.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포스트 모던 사회의 출현은 통제 중심의 모던 기술에서부터, 그러니까 공장을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맞춰서 통제 중심의 모던 기술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 사회로 가면은 각자가 자기 컴퓨터가 있어요. PC가 있어서 네트워크 형성돼서 그 네트워크 전부 이렇게 그 하나의 통제라기보다는 네트워킹 방식으로 참여하는, 예전과 끌어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수직적인 구조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분산적이고 참여적 형태가 됐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구조, 공장에서 그 컨트롤 타워가 하나인 게 아니고 전부 수직 분산이 돼 있어서 보다 수평적인 구조가 돼 있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당히 구조적으로 유사한 이런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에는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는 저희 직업의 형태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함께하는 세상. 그래서 정보화 시대는 온 세계를 연결하는 정비화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기초로 가능하다. 그 온 세상에 수업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이런 유튜브나 줌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하듯이, 이런 방식은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예전에 가르치는 교수가 군주처럼 이렇게 권위적으로 다스리는 거하고는 많이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도 어느 정도 가르치는 선생과 제자의 요소가 남아있는 건 분명하지만 예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화 시대나 그렇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의 이런 삶의 방식 자체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을 보다 더 원활하게 했고 그 흐름과 맞는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과거의 정보는 인간 존재가 여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전해질 수 없었다. 사람이 직접 가지고 왔어요, 과거는. 하지만 지금은 정보의 전달이 빛의 속도로 지구를 횡단할 수 있다. 그렇죠. 통신 수단이 인터넷 같은 걸로 해서 지금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쉽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해야 했던 모던 시대의 능력과 달리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으로부터 즉시 정보를 모으는 능력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온 세계를 잇는 통신 시스템의 결과로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소식에 단지 손가락 끝으로 클릭하면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지구촌에서 살고 있다. 지구촌이란 말은 우리가 한 마을처럼 살고 있단 말이죠. 지구촌의 도래는 겉으로는 자기 모습처럼 보이는 효과를 일으켜왔다. 정보화 시대의 대중문화의 세계적 경제는 한 재미있는 관찰자가 맥월드라고 불렀던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 이 맥월드가 뭐냐면 세계가 전부 맥도날드 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시대, 지구화 시대에 후진국의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보통은 코카콜라하고 맥도날드라 그래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기 시작하고 코카콜라를 이제 공장 세우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90년대에 러시아에 가보면 러시아가 이제 문호 개방하고 얼마 없어서 시골 가도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시골에 가로등도 별로 없는데 시골 처녀 총각들이 밤에 데이트를 하면서 조그만 마가진이라는 가게에서 뭘 파냐면은 코카콜라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코카콜라가 간 거예요, 지구가. 또 웬만한 마을에 가게가 있는데 맥도날드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맥도날드하고 코카콜라가 지구화 시대에 가장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코카콜라이제이션, 맥도날드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해서 맥월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정보화 시대의 지구화를 통해서 지금 그 강자 미국의 문화가 먼저 확 하더라. 근데 지금은 맥도날드나 코카콜라의 영향력이 그때와는 다르죠. 그때와는 다르고 맥도날드 말고도 지금 뭐 다른 것들이 있고 어쨌든 처음에는 그 자체가 그 정보화 시대의 통로는 그렇게 넓게 열려도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것은 옛날처럼 뭐 주도권 있는 그들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 행성은 지구는 하나의 수준에서 만나는 동시에 다른 곳으로 뿔뿔이 떨어졌다. 포스트 모더니티의 출현은 글로벌 의식을 키워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의식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 의식이 무너져 내렸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국가 의식이 무너졌다.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약간 그 예를 들면 일본에 있어서 아베나 그 구급하려는 사람들이 그 상당히 그래도 옛날 그 일본의 무사도라든가 이런 옛날 일본의 자존심 같은 차원에서 그 일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 반일 감정, 반한 감정, 혐한 감정 이런 걸 부추기면서 그 민족주의 내지는 옛날식 일본을 강조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일본에서 그 10대, 20대들은 오히려 그런 거 관심 없고 한류 이런 쪽에 많이 문을 열어 있죠. 한국에서도 현재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그걸 오히려 그 자기네 팀의 그 뭔가 정치적 결속으로 삼는다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반일 감정이 큰 건 아니에요. 아베나 이 구구파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뭐 누구나 사실이고 뭐 독도는 뭐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뭐 이 일본이 당장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해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의식 이런 것이 약간 이제 지나가고 있죠. 오히려 10대나 20대나 젊은 세대들은 일본 사람들 만나서 뭐 적대감이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 중에는 일본 사람들도 꽤 많고 오히려 그 재미있어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식의 민족 대립이나 민족의식, 민족이 서로 단위화돼서 싸우는 이런 거하고는 달리 어떤 문화적 동질성, BTS로 인한 서로의 동질감, 공감 같은 것이 우리가 다른 민족이라는 것으로 인한 어떤 반발 감정보다는 오히려 그 문화적 동질감이 더 앞설 듯한 시대가 되어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는 재부족화를 향한 움직임의 깨우침 가운데서 민족주의는 점점 감소하고 보다 지역적 상황에 대한 충성심을 증가시켰다. 지역적 상황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 문화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젊은 세대들은 예전에 그 나이든 세대들은 민족주의 감정을 시대대로 이끌어내고 뭐 반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제 반일 감정이나 이런 옛날 것들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서 그 예전처럼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 이걸 넘어서는 그런 측면에서 뭐 긍정 부정의 요소가 다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 재부족화, 민족주의 뭐 이런 게 그런 의미고 자, 그 다음에 한 달러 조금 더 읽어보죠. 거기 이 충격은 아프리카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있음직하지 않은 캐나다와 같은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 그것은 캐나다 안에서도 불어를 사용하는 퀘벡주와 서구화된 지방 사이에서 소외감을 경험하면서 계속적으로 분리의 위협에 괴롭힘을 당해오던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냥 캐나다에서도 그 옛날 그 미국 독립전쟁하고 그 영국과 캐나다 사이 관계에서 불어 사용 지역이 있고 영어 사용 지역이 있어가지고 서로 좀 복잡한 정치적인, 민족적인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는데 이런 옛날의 문제 양상과 지금 달라진 문제 양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의 그 샤를리 heb도라는 그 출판사 만화하고 출판하는 데를 이슬람이 테러를 해서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로 어쨌든 프랑스도 기독교권, 서구 기독교권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 문제처럼 문제였는데 그 샤를리 heb도가 테러를 당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이후로 그 전후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 그 펜과 칼과 펜 사이의 대결 구도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미국과 사우디가 협력해서 그 칼든 이슬람, 그 강경한 이슬람과 싸우는 뭐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기독교가 대립하는 게 아니고 칼든 자하고 칼 안 든 자, 펜 든 자와 대결 구도가 생겼기 때문에 대결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 옛날 사람들은 민족주의나 옛날 감정을 가지고서 옛날 싸움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옛날 그 모더니즘 시대의 어떤 그 사회 구조의 그 리더십과는 다른 내용이 생겨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전문가들의 공식 견해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더 나올 거예요. 모든 산업사회에 이어 등장한 탈공업화 정보화 사회의 출현은 포스트 모던 사조의 토대를 제공한다. 지구촌에서의 삶은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 행성, 우리 지구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선명한 인식을 불어넣는다. 문화적 다양성. 그런 인식은 새로운 다원론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여 우리를 고마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은 다른 관습이나 관점에 대해 단지 관용을 보이는 것보다 더한 것을 포용한다. 여기 나오는 다원성이라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와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만일 그런 식이 된다면 수업 진행하기 어렵죠. 제가 뭐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의 다원성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오해가 없이 마지막까지 좀 가다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하나의 길을 제시하느냐 요거까지 갈 테니까 중간중간에 다원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런 쪽으로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양성의 중요성을 단언하며 그것을 즐긴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환영하는 것은 새로운 스타일인 포스트 모더니티 스타일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티 다양성, 다원성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넘어가서 이전에 전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 요소를 부정하게 될 때는 정말 다원주의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양성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다원적 요소 이런 걸 얘기할 때까지 한다면 그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정보화 사회는 대량 생산에서 분할된 생산으로 이동을 목격해 왔다. 동일한 제품의 되풀이되는 생산은 많은 다른 제품에 빠르게 바뀌는 생산 시스템에 길을 내주었다. 여러분들 이제 남자들이 넥타이 나중에 요즘 잘 안 매죠. 근데 이제 넥타이 멜 때 넥타이 가게에서 말이죠. 좀 비싼 넥타이 가게 가면 똑같은 넥타이 두 개 있으면 그건 못 팔아요. 팔더라도 다른 가게에서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 백화점에 비싼 넥타이 가게 가면은 그 무늬 그것은 하나라야 돼요. 두 개 이상 되면은 그건 아마 제 값을 못 받거나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 대량 생산 시대하고 하나하나의 개성과 다양성을 강조한 시대에 이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제품 만들 때는 옛날에는 한 스타일로 다 만들어도 뭐 그러리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같은 제품을 그렇게 만들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제품에 빠르게 바뀌는 생산 시스템에 길을 내주었다. 이것도 바뀌는 계절과 함께 단지 몇 스타일을 제시했던 모더니티 대중문화. 옛날에는 같은 옷 많이 입고 또 심한 경우에 고등학생 제복 똑같이 입었죠. 뭐. 그래서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 다음에 거의 끝이 없는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하는 파편화된 교문화. 파편화됐다는 건 조각조각 찢어져 가지고 비슷한 건 없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요새는 개성을 강조하고 헤어스타일은 뭐든 뭐 바지도 찢어 입든 뭐든 뭐 다 그런 거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동해 가고 있다. 한때 고등학생들은 그들 자신들을 언제나 공부해야 하는 시골독이나 바보들로 스스로 상대화했지만 이제는 다른 취향과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수없이 다른 다양한 범주에서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중심이 없는 영역. 여기서 중심이라는 건 어떤 권력 중심 같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다스리지 못한다. 자, 이러한 특성은 포스트 모던 사조는 중심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된다. 선명하게 공유된 어떤 중심도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회의 다양하고 서로 다른 요소를 하나의 전체로 묶을 수 없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나 권력은 인정받지 못하죠. 더 이상 사람들은 무엇을 측정하고 판단하고 혹은 어떤 생각이나 의견,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노력을 통해 이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공통의 기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공통의 기준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과도한 그 획일적인 권위적 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과도하게 어떤 것도 공통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급진적 좌파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권위와 합법적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존중될 권력의 공통적 원천이라고 여겨지던 건 모두 사라졌다. 그래서 권력의 공통적 원천, 모두가 따라야 되는 그런 거는 사라졌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한 10명쯤이 점심을 먹으러 야 점심 먹으러 가자 해서 어디 갈까 해서 다들 중국집에 갔다 그럽시다. 중국집에 그래 가자 해서 구태여 큰 문제가 없는 한 중국집까지 가는 거는 그냥 같이 갈 수 있죠, 친구들끼리. 근데 가서 누가 하나 야 짜장으로 다 통일하면 획일적 폭력에 해당돼서 그건 과도한 통일성이 돼요.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다 시키는 정도의 다양성은 충분히 오케이고. 근데 시간도 얼마 없는데 넌 중국집 가라, 나는 저쪽 갔다 오고 해도 멀리 다른 집 갔다 온다든가 이거는 약간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만약 그러고 가고 싶은데 그걸 약간은 강하게 폭력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넌 못 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넌 못 가 하는 거고 구태여 꼭 거기 가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공통적 기준이 있는 게 우리 현실이죠. 예전처럼 아버지가 권위가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한 가족이니까 저녁 되면 그냥 같이 집에서 잠자고 물론 가끔 어디 가서 잠자고 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기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공통되는 이런 원칙 같은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는 과도한 내용일 것이고 예전처럼 강요되거나 권위적으로 한 분이 다 결정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어디 갈 수도 있어요. 수학여행 갈 수도 있고 어디 갔다 올 수도 있고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죠. 밑에 박스 부분 보세요. 포스트 모던 상황은 권력과 행동의 중심을 증가하면서 그 자신을 나타낸다. 또한 사회활동과 표현 전체의 복합적 스타 영역을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통전적 내러티브, 이것이 예전에 권위주의적 독재 가능한 요소를 다 깨트리면서 드러낸다. 자,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모던 사조는 예를 들어서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의 선동적인 웅변이 모든 독일 백성을 이상한 데로 꽉 끌고 가서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던 그런 거라든가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독재적 전제 사회와 인민 대중을 빙자해서 전체적인 폭력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던 한 군데를 꽉 몰고 가던 그런 권위적인 한 목소리, 사회주의적인 한 목소리, 그걸 거부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주의 비슷하게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있는 것도가 있는데 그런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죠. 포스트 모던 흐름과는 다른 거란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 중심이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복합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다 작은 사회적 단위는 일반적으로 지리적 가까움과 그렇게 상관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아파트 앞에 위층에 누군지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상에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채팅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거하고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러한 중심 없는 포스트 모던 세계를
이질적 공간을 의미하는 헤테로토피아라 명명한다. 푸코가 붙인 이러한 명칭은 우리가 준비하고 목격하고 있는 모더니티로부터 개념비적 전환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준다. 푸코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에게 긍정 부정의 양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 프랑스에서 포스트 모더니티의 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기독교와 신앙에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뭐 적극적으로 그 사상을 권장할 만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판단력을 갖췄을 때는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신학의 기본적인 데에 충실치 않을 때에 그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에 너무 노출되면 여러분들의 그 신학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업하는 데에 좀 이렇게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좀 자제하면서 얼마큼 된 다음에 그쪽 책도 볼 수 있으면 보시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이런 과정에서 계몽주의 확신은 모더니티가 가진 유토피아 비전의 동기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확신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어떤 그 이상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다 그 방향으로 간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헤테로토피아 그런 건 없다 이런 얘기죠. 푸코가 얘기하는. 그 다음 모더니티를 수립한 사람들은 평화, 정의 그리고 사랑이 지배하는 완벽한 인간 사회 즉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했다. 계몽주의의 유토피아는 평화, 정의, 사랑이 지배하는 완벽한 인간 사회. 근데 그런 사회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만 그 거듭남이나 구원받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도 한계가 있는데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았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그 하나님 등지는 요소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한계 내에서는 이 땅에서 이상향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헤테로피아라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도 우리는 뭐냐면 그쪽을 지향해서 나가잖아요.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그 광야가 절대로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걸어가든 하나님이 끌어당기든 간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해도 이 땅에 있는 한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계몽주의적 유토피아 자체는 가능한 게 아니지만 저쪽 헤테로토피아라는 것도 너무 깨버려가지고 너무 희망 없이 절망으로만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물론 푸코가 그 이상 더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그 본래 의도를 파악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스트모던은 이제 더 이상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는다. 이제 그 자리에 그들은 포스트모던 세계의 이질적 공간인 헤테로피아를 꿈꾸는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계측할 수 없는 다양함을 제공할 수 있다. 사실 푸코 같은 사람들이 미래와 궁극적인 어떤 가치와 목적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목적을 깨트리려고 그러죠. 목적이 있으면 그쪽으로 우르르 한꺼번에 가니까 그래서 헤테로토피아라는 건 상당히 그 자체로 해체적이고 파괴적인 얘기인데 미래와 희망에 관련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사고방식은 달라요. 기존의 모더니즘적인 그 획일성이라든가 이런 통전성을 깨뜨리려는 의도로서의 언어가 헤테로토피아지 그 자체로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헤테로토피아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 쉬운 얘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이제 그 자리에 그들은 포스트모던 세계의 이질적 공간인 헤테로토피아를 꿈꾸는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계측할 수 없는 다양함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세계가 차지려 했던 하나의 세계를 이제 다양함의 세계로 대신한다. 유니버스를 멀티버스로 했다. 유니버스에서 유니버설 할 때 보편 세계를 얘기하죠. 보편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유니버스에서 유니는 하나라는 뜻이고 뒤에 보면은 그 유니버설 하면 유니 다음에 VER은 무엇 대 무엇 이런 뜻이고 맨 뒤에 AL이 붙으면 AL은 알리아 다르다는 뜻이에요. 알리아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유니한 게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하고 저가 다르지만 같은 건 뭐냐? 같은 크리스찬이다. 이거 여러분들 사이에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좌파 우파 다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유니버설한 것은 다 코리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동일한 거를 이제 보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유니의 요소를 전부 이렇게 깨뜨려서 전부 멀티로 가는 근데 그런 게 자기 역설 같은 게 있어요. 적어도 프랑스에서 그 좌파적인 포스트 모던을 그 주장하면서 외치던 그들 자체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의 유니가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언어 유희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것이 그 앞으로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면서 기독교적인 해결책 대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차이에서의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유튜브와 책을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를 좀 숙달시키시고 그리고 그 다원성, 통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이 생기면은 메일이든 카톡이든 질문도 하셔가지고 다음 강의 이제 조금씩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자꾸 중첩하면서 어느새 조금씩 숙달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해도가 생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포스트 모더니티에 관련된 언어들이 숙달될 때 아마 이 가르침이 조금 더 이해도가 해상도가 좀 더 높아지면 끝날 때쯤 해서 이렇게 해서 복음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걸 바라면서 강의하는 거죠. 오늘은 1시간만 할게요. 이게 조금 길어졌는데 다른 때 뭐 짧은 걸 2-3번 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연휴가 끼고 해서 좀 긴 강의 요거 하나로 포스트 모던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과제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난번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를 내서 그 몇 프로로 이렇게 줄여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59쪽에서부터 그 66쪽까지 거기에 보면은 포스트 모던의 그 건축 예술 전까지 나와 있어요.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그 부분을 지금 하나 둘 한 8페이지가 되는데 요거를 타이핑을 하든 뭐든 읽고서 50%로 요약을 해서 그 내용이 요약하더라도 내용이 좀 이해가 돼서 자료를 보내시고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질문처럼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걸로 레포트로 처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로 동영상 하나로 이번에 제5강은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없고 책을 보시고 강의를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